친환경이라는 키워드는 이제 우리에게 대안이 없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It's all connected. 하나도 연결 안 된 게 없다. 그런데 연결되다 보니까는 과거의 칸막이로는 미래가 없다. 그런데 이거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 제도라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모빌리티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종욱 교수입니다. 제가 이 학회를 처음 한번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했을 때는 2015년인데 제가 이 제안을 하니까 세상은 모빌리티로 갑니다. 스마트가 됐듯이 모빌리티로 갑니다. 그랬더니 주반에 있는 사람이 전부 다가 이 교수가 정년퇴임 하니까 뭐 사후 준비하는 모양 생각하고 전부 다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보더라고요. 근데 세상은 바뀌게 됐는데 어쨌든 제가 2020년 6월 25일 날 이 한국 모빌리티 학회를 창립을 하면서 저보고 기조연설을 하라 그래가지고 제 집사람이 당신이 그렇게 의미 있다 그러면 이 슬라이드를 하나 만들어 주더라고. 잊지 말자 6.25. 정말 제가 왜 잊지 말자 6.25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됐는가를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병사가 6.25 때 35,000명, 우리의 젊은 군인이 15만 명 정도가 세상 사망을 했는데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듯이 모빌리티 학회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제가 한번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지금 주어진 시간 내에 제가 5개 주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아까 이 대표께서 이야기했지만은 친환경이라는 키워드는 이제 우리에게 대안이 없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It's all connected. 하나도 연결 안 된 게 없다. 그런데 연결되다 보니까는 과거의 칸막이로는 미래가 없다. 그런데 이거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 제도라는 거죠. 아까 이현욱 의원님하고 권성동 의원이 국회 모빌리티 포럼의 공동대표입니다. 오늘 왔으면 좀 인사를 하려고 했더니 안 오셨네요. 그래서 친환경 모빌리티 대안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런 이야기죠. 지금 보시면 기후 온도가 1.5도에서 2도씩 올라가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솔직히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아까 우리 양 교수님께서 태풍을 이야기하는데 태풍 한두 번 와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기온이 지금 현재 1.5도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지구의 온도가 이 지구 온도입니다. 그 다음에 2도까지 올라가면 이게 얼마나 어려울까. 이걸 과연 우리가 체감을 하겠느냐 이거죠. 체감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2020년에 파리 협약에서 탈퇴를 했다가 2021년에 다시 가입을 하니까 미국의 지도자도 이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보통 사람이 얼마나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경제학에서 공유지의 비극이란 말을 쓰는데 물론 이 엔지니어링 하시는 분은 이 말은 1968년에 엔지니어가 먼저 썼다고 하는데 사실은 사회과학에서 보면 1833년에 나온 이야기를 사실 엔지니어링 학자가 68년에 사이언스에서 이 말을 썼을 뿐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환경을 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뭐냐 하면 과학적 지식 연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지식을 확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노력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식에 대한 현상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이 슬라이드인데 메이드 인 아메리카입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하는 부분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늘 하고 있는 수소 전기차는 달리고 싶다라고 하는 이 프레임 속에서 미국의 제조업을 재건하려고 하는 거죠. 재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재건을 하면 어떤 부분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패드를 이게 누르는 게 빨간 거인가요? 이거 누르면 되나요? 빨간 게? 아니 그 포인트. 포인트인가? 이게 안 들어.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페더럴 서스테이너빌리티 플랜이라고 연방정부의 지속가능성 계획이라고 그러는데 이 속에 재미있는 내용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이 보시면은 6개의 그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전부 다가 net zero emission by 2050년까지고, 그 다음 2020년에서 20년대, 그러니까 2030년까지 중간 목표를 설정해 놓고 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이 지향하는 바인데, 미국은 이걸 하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한번 보시면, 이 목표 가운데서 2030년 사이에, 이 분야에서, 화이트하우스 생각하기로는 64만 5천 명의 일자리가 생기고, 그 다음에 테크니션의 웨이지가 임금이 7만 불에서 11만 불까지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서플라이 체인입니다. 서플라이 체인, 우리로 생각하면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1차, 2차, 3차 협력업체의 임금 수준을 6만 불에서 7만 불 수준으로 만들겠다. 이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대중소협력에서 대중소기업 양극화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미국에서 이 수소 전기차 하고 싶다라고 하는 제4차 산업혁명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차를 이미 받아들이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개념 없이 모두가 이제 절대 평등인데, 그래서 이쪽에 이 사람들은 이런 식의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일자리는 뭐냐? 테크니션 임금을 갖다가 7만 불에서 11만 불. 그 다음에 서플라이 체인은 60에서 6만 불에서 7만 불 사이에. 우리는 막 4차 산업혁명을 외치지만은 목표의 구체성이 아주 취약합니다. 이 나라가.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뭐는 분명하냐? 2050년까지 탄소 제로, 이 이야기는 막 해요. 그런데 여기에 일자리는 몇 개가 창출되고, 그러면 실제로 임금이 얼마나, 근로자의 임금이 얼마나 되고, 한 명도 제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를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업적으로 생각했는데, 정말 한번 디테일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제가 이 말을 듣더니 학회지에 기고를 했더만, 이 교수님의 타이틀은 너무나 가격하기 때문에 타이틀을 바꿔야 된다고 했더라고요. 뭐냐 하면 제가 타이틀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사회적 예서지, 규제인가 경영의 핵심인가 위선인가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제가 논리를 전개해보면 위선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레퍼리는 저한테 너무 과격하다고 리젝트를 줬어요. 그런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ESG 이런 이야기를 언론에 보도를 봤습니다. KBS, MBC, SBS. 이게 봤는데 제가 메트로는 못 찾았지만 빅데이터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환경 관련된 ESG 시작한 게 2020년 7, 8월 정도부터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1, 2년 사이에 이렇게가 잘할 수 있나요? 일종의 대통령의 홍보를 위해서 만들어낸 용어이기 때문에 위선이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대통령이 시키지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위선이라고 했어요. 또 그게 기업들이 이렇게 채용하는 교수님들을 보면 내가 보기 대부분이 폴리프로프스야. 그래서 또 그렇게 했는데 교수들이 싫어하더라고, 이거를.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지금 이제 이 친환경으로 하고 있는 글로벌 조직이 두 개잖아요. 하나는 유엔의 FCC가 있고, 그 다음에 ICLEI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ICLEI가 사실 UN FCC보다 5년 빨리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한번 보시면은 이분들이 지정하는 것이 이코 모빌리티하고 이코 로지스틱인데, 이 사람들이 그려놓은 그림을 한번 보시면 in the morning, in the evening, 즉 아침에 자전거 타고 출근했다가 퇴근할 때 자전거 타고 돌아오는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ICLEI라고 하는 걸 잘 몰라요. 근데 이 본부는 독일 본에 있는데, 여기서는 사실은 우리가 클라이밋 관련돼서 실제 실행하는 건 지방정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방정부의 역할이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게 하나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 기후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 모두가 이제는 내 일이 아니다가 아니라 경제학으로 생각하면요, 1994 노스 이야기인데, 제가 노스 이야기를 많이 할 텐데요, 이분이 이제 1993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습니다. 세상에 인간 생활에는 혁명이라는 건 없다. 혁명이라는 건 없고 점진적 변화로 인정하는데, 제일 중요한 가운데는 허시만이라고 하는 분인데, 허시만은
정말 훌륭하신 분인데 우리나라에 별 인용이 안 되는데요. 그러려 그러면 이 메트로 경제가 오늘 같은 포럼이 중요하다는 게 이런 노력을 하는 사람에 대한 우리가 가치를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그런 기사야만이 공유이 확산되고 한다는 내용인데, 이쪽 커넥티드라는 말을 한번 보시면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뭐 안 한 날은 없는 것 같아요. 이 4차 산업혁명 하면서 나온 게 지금 이제 중국과 미국의 경쟁입니다. 지금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건 아니죠. 이게 나오고 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서문을 보면 중국이 과거 200년 동안에 1, 2, 3차 산업에서는 선두주자가 안 됐지만 4차 산업에서는 선두주자가 되자, 이게 이제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용이 되어 있지만 왜 이런 이야기를 중국이 했을까 하는 것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북경대학이 신제도 경제학 연구를 하기 위해서 1995년대 연구소를 설립을 합니다. 이게 그때 주로 이걸 주도했던 사람이 노서 교수님이신데, 노서 교수님이 서유럽이 발전한 이유는 제도의 차이, 중국과 유럽의 차이하고 서유럽은 순수과학의 연구의 가치를 인식한 게 있다. 이 두 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인민은행 총재를 하는 이강하고 저하고 같은 클래스에서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우리 대학은 경제사가 필수였어요. 그래서 이제 신제도 경제학을 같이 들었는데, 미국 한국에서는 맨날 중세, 고대 중세 뭐 근세를 하잖아요. 근데 그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이 제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나 해서 내가 강의 보고 네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알겠냐 했더니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도 열심히 하니까 우리 경제사 선생님이 나오고 강의 보고 너들 계속 경제사 공부 좀 하라 그랬더니, 나도 그러고 강의 보고도 경제사를 공부를 하면 한국 가면 잡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걸 해야 된다고 이제 했는데요. 제가 좀 이따 이 그림은 좀 보여드릴게요. 다시. 그래서 이제 사실 4차 산업혁명이 나오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이 4차 산업혁명에서 거론되고 있는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과거에 우리가 별 들어보지 못했잖아요. 실제로. 아까 우리 양 교수님 막 이야기하는데, 이런 기술이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17개, 14개 기술이 있는데, 사실 경제학자들 입장에서는 14개 기술이 과연 전부 다가 똑같이 중요할까? 그렇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죠, 세상에. 그렇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이런 14개의 기술로 인해서 미래에 아까 우리 이 대표님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양극화라 그러지만은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이 수소와 전기차 모빌리티가 성숙해지면 불평등도는 훨씬 더 커지고, 그 다음에 어떤 실체, 사람들의 정체성 자체도 상당히 혼란스러울 거다. 그 정체성을 누가 혼란시킬 거냐 하면 조금 있으면 AI라는 거 하는 걸 제가 좀 이야기해 드리려고 하는데, AI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빅 이슈가 될 것인가. 그래서 뭐 산업 경계가 붕괴된다는 게 무슨 의미냐. 지금 보면 제일 많이 이제 공학자들이 인용하는 그림, 모빌리티에서 제일 많이 인용하는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미래 모빌리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운데 거의 다 나와 있는데요. 현대자동차 홈페이지 들어가도 이게 있는데 어떤 게 없느냐 하면 이 홈페이지 없어요. 아까 말했던 ICLEI가 말하는 라스트 모빌리티하고 퍼스트 모빌리티가 없을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충을 해놨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학회를 만들 때 한 달 동안 정관에 모빌리티를 뭐로 정의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창립하는 16분에게 물었더니 하도 정의가 복잡해져서 사람과 사물의 이동에 관한 모든 활동, 이거야만이 우리가 말하는 모빌리티를 커버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뭐 이게 어떻게 바뀔지 우리도 잘 모르겠지만은, 자, 그래서 제일 많이 우리나라에서 인용되고 있는 게 바로 이게 그 KPMG에서 나오는 이 그 모빌리티의 개념인데요. 이 개념은 모빌리티에서 가장 많이 강조되었던 케이스를 잘 나타낸 것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빌리티는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해요. 만약에 1위가 있으면 지금 제가 다음에 보여주는 이런 산업의 연관관계라는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한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관차가 없으면 생태계가 붕괴되는데, 수소차하고 전기차가 없는데 밑에 있는 게 필요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떤 기관차가 필요로 해요. 뭐 잘 되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기관차 역할을 하는 게 한국의 대기업이고 이게 이제 글로벌 기업인데 우리는 대기업 하면 나쁜 거라 생각하잖아요. 규제를 많이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시민단체에서 그런 걸 생각을 많이 하는데 답답할 때가 참 많죠. 그런데 실제로 모빌리티를 보면 사람과 사물의 이동을 육상도 있고 하늘도 있고 해상도 있다 이거죠. 사실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최근에 나오는 자동차 보면은 모빌리티 자동차를 보시면 계기판을 볼 필요가 없잖아요. 앞면만 딱 보면 되잖아요. 앞면에 다 나오잖아요. 속도가 나오고 전부 다 나오잖아요. 이게 뭐가 똑같습니까? 전투기 조종사가 보는 화면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실제로. 그 다음에 거기서 통상되고 있는 거는 스마트폰이 자동차 내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요즘에 이제 새로 나온 차를 운영해 보면 우리가 방향을 틀기 위해서 고개를 돌리고 앞을 쳐다보는 게 얼마나 힘든가를 한번 체험해 보면 압니다. 제가 모 회사에 자문위원을 할 때 거기 있는 전무님이 요즘 교수님 젊은 애들이 말이지 서울서 순천까지 1박 2일로 막 갔다 온다 이거야. 피곤도 안 하냐고. 그러니까 전무님은 자기가 최근에 놓은 차를 이용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쟤들이 피곤할 건데 갔다 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차를 하나 사라 그랬어요. 해보면 그리고 본인 스스로 한번 순천에 그 차를 묻고 한번 보면 이해한다 그랬는데 이 한번 보시면 이제 모빌리티는요 육상, 하늘, 해상에서 쓰는 기술이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육상에 쓰려고 하는 수소전지, 전기차 뭐입니까? 지금 우리나라 군함에도 그걸 하려고 그러거든요. 일단 내연기관이 필요 없고 발전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꼭 제가 강조하려는 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GPT라는 개념이 있어요. GPT. 육상, 하늘, 해상인데 우리 4차 산업혁명의 모빌리티에서 GPT라고 하는 개념을 제가 오른쪽에 써놔놨는데 이게 기반 기술인데 제너럴 퍼포스 테크놀로지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이 GPT라고 하는 것이 보시면 4차 산업혁명의 모빌리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AI죠. 그 다음 빅데이터, IoT, 사이버 보안, 컴퓨터 역량, 로봇인데 이 AI라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까 이제 우리 양 교수님 답 이야기했는데 오토노머스 자율이라는 게 들어가는 순간에 AI가 안 들어가면 안 되죠. AI가 들어가려면 뭐 들어가야 됩니까? 빅데이터가 따라 들어가야 되거든요. 제가 어제 지난주에 법 쪽에 있는 사람 만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요즘 정관예우 해가지고 당신들 이상한 거 하는데 좀 있으면 판결도 AI 갖다 놔놓고 AI가 판단 한번 해보고 실제로 판사가 하는 개입을 보면은 이게 정관예우인지 알지 않겠냐. 좀 있으면 판결도 AI가 참고 이거 뭐냐면 왓슨 진단하듯이 말이죠. 이제 그런 식으로 안 가겠나. 그래서 이게 AI, 빅데이터, IoT, 사이버 보안, 컴퓨터 역량, 이 컴퓨터 역량 같은 경우도 보면은 클라우딩 컴퓨터인데요. 한국의 클라우딩 컴퓨터 업체 가운데서 세계적인 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식민지예요. 이게 정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이 AI, 빅데이터, IoT, 컴퓨터 역량인데 클라우딩 업체 가운데 한국에서 내놓을 때 어디 있냐. 아무것도 없죠. AI 인력도 보면은 실제로 AI 필요한 인력을 구하는 자체가 어렵잖아요. AI 타업에 해당하는 자체를. 지난번 누구 이야기 들으니까 모 교수님이 한국에서 AI로 경쟁력 있는 인재 해봤자 30명이 안 될 거라 그러더라고. 통틀어서. 뭐 그런 이야기 듣고 내가 깜짝 놀랐는데 그 다음에 이제 탄소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케이스라고 하면 추상적인데 이 케이스는 사실은 모빌리티 생태계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GPT의 제일 중요한 기술이 뭐냐 하면 AI 빅데이터인데 그걸 3차 산업혁명의 GPT가 반도체하고 인터넷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뭘 놓쳤느냐. 3차 산업혁명 때 GPT인 반도체 없이는 4차 산업혁명의 GPT로 갈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단히 투자를 하는 거죠. 만약에 한국에 삼성과 하이닉스가 없었으면 한국은 아마 미국한테 팽당했을 거예요. 쓸모가 없잖아요. 이 자체가. 그런데 이제 우리 공대 교수님들은 반도체 육성해야 된다 그러는데 제가 옛날에 한번 이야기할 때 공대 교수님들한테 좀 뭐라 그러나 기분 나쁜 대접을 안 받았는데 제가 좀 바른 소리를 하니까 공대 인력이 모자란 게 아니라 공과대학을 제대로 나오신 분들의 이 퇴임 인력을 70세 이상까지 올리면 의과대학 안 가고 공대 간다. 그런 이야기 했더니 공대 교수님이 자문회의에 왔어요. 왜 자문회의 오신 공대 교수님 가운데 그 말을 하나도 안 하고 연구비 드사라 그러느냐.
나는 이 공대 교수님의 책임이 진짜 공대 교수님 무책임하다고 생각해.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공대 교수에 똑똑한 애들 공대 안 온단 말이야. 예? 우리 때만 하더라도 똑똑한 애들이 다 공대 갔지 의과대학 갔냐고 말이지. 그랬더니 나오니까 서울대학에 있는 선생님들이 있더라고. 오늘 선생님이 너무 과하게 발언하는 거 아닙니까? 했더니 내가 뭘 과하게 발언했습니까? 그랬더니 카이스트의 여자 교수님이 자기가 자문회의에 대해봤는데 선생님같이 가감하게 하는 거 처음 봤다고 그래서 그냥 그로 끝났는데 그 다음부터 안 부르더라고.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다 보시면 우리 해협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해협에 있는 분들이 그래요. 이게 자율주행차를 하려면 법 기술도 중요한 법규 제도가 모두 연관되어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분의 이제 도공간에 있는 분이 상호 연관성이 너무 많아서 하나라도 뒤떨어지면 이 모빌리티를 앞으로 나갈 수가 없대요. 이게 자체가. 그래서 영국에서는 결국은 규제라는 것은 옛날에는 규제가 핵심을 촉진시킨다고 하는 포터 가설을 포기를 해버렸어요. 도무지 기술이 빨라가지고 이걸 가지고는 도무지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그래서 미국도 뭐냐 하면 초당적인 인프라스트럭처 법이 있어요. 초당적이에요 이게. 근데 나머지는 반도체법인데 이게 사실은 디테일을 들어가면 반도체법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양 교수님 말했는데 반도체 및 과학진흥법입니다. 인력을 육성하는 법이에요 이게. 근데 한번 보시면 이게 모빌리티인데, 모빌리티 친환경에서 퍼스트 마일에서 이 목적지 가는 건데요. 여기에 퍼스트 마일에 여기 한번 보시면 킥보드를 사고가 많이 난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운전 매너 차도만 하라. 그러니까 이게 몰고 가다가 이제 교통승객한테 걸려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킥보드 산업이 완전히 몰락해 버리는 거죠. 또 이거 뭐 비슷한 게 뭐냐 하면 타다 모형 자체가 자동차 운수법 개정하니까 완전 몰락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제도를 만드는 사람이 그 제도를 만들면 해가지고 이렇게 싹을 죽인다는 것 자체가 생각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 뭐 이런 개념만 있지 신산업을 보호해야 된다는 개념이 상당히 약한 거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게 친환경차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친환경차가 전기차 보급은 확대되고 수소차 보급이 확대가 안 돼요. 그 이유가 뭡니까? 친환경차 확대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하는 것은 바로 소위 친환경 자동차법입니다. 여러분 아파트 내에 100가구 이상 아파트 내에 이 전기 충전기를 만약에 설치 안 하시면 가태료로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어떤 법이냐? 이 법이에요. 친환경 자동차법. 이 법이 누가 만들었느냐? 산업통상자원부가 만든 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거기다가 정책적으로 보조금까지 줘요. 그럼 전기차 활성화되는 거죠. 그런데 수소차는 왜 활성화 안 되느냐? 제일 중요한 거는 수소 충전소가 문제잖아요. 근데 수소하면 우리는 수소폭탄을 배우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수소 탱크 하는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수소 탱크가 어느 정도 압력을 견뎌야 되느냐? 파리의 에펠탑 정도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7,800톤을 견딜 수 있는 정도로 다 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기능할 수 있는 법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고 나서 정부 보조금 자체도 지금 이제 뭐 주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는 수소 제조안에 탄소 배출이 있는 부분이 하나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이게 이제 공대 교수님이 그린 그림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수소 전기차가 있고 그냥 전기차가 있는데 배터리 전기차 쪽으로 가는 게 2030년에 뭐 내연기관은 거의 없어지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움직이게 될 건데 왜 수소차가 안 되는가 한번 예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 여기 동해시 밑에 수소 충전소가 하나 있거든요. 여기서 수소 충전을 해가지고 고성군까지 가면 한 번 주행해가지고 2분의 1을 쓰는 거예요. 여기 오늘 건너기한 지도가 계신데 보니까 이렇게 돼가 있는데 수소차를 강원도 쓰시겠습니까? 쓸 수가 없죠. 서울에 지금 수소차 충전소가 4개 있어요. 서초구에 있고 이렇게 하니까 충전 여건이 그 다음에 뭐 전북하고 전남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울산하고 경남이 그래도 좀 쓰는 이유가 울산에 충전소가 많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반 시설이 안 돼가 있으면 수소차를 우리가 통용하기 어려운데 이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죠.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운전자가 있으면 이게 센싱하고 판단하고 컨트롤하고 사람이 하는 건데 지금 이게 대신 뭐에 들어간단 말입니까? 자유로 하면 이 세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AI밖에 없잖아요. AI밖에 없는데 이 AI를 지지해 주는 것이 결국은 판단하고 하는 게 밑에 있는 반도체인데 좀 이따 이야기하기를 하고 AI를 썼을 때 이게 문제는 AI가 운행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행사 책임을 누가 지느냐?
우리나라 현행법 체계하에서 행사치금을 잘하는 거는 사람밖에 안 돼요. 자연인밖에 안 돼요. AI가 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AI 가운데 뭐냐면 AI가 만든 지적재산권은 지적재산으로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등등해서 관련된 법이, 그리고 AI의 슈퍼코드가 있습니다. AI는 절대 사람을 해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이제 다양한 법이 있고, AI가 또 들어오려고 그러면 일반 행정법에서도, 일반 행정체계에서도 이제 변화를 해야 되는데, 이 많은 것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이냐 말이죠. 이게 어느 누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들 보고 물었습니다. 왜 우리나라의 스마트 모빌리티가 안 될까 물었더니, 제일 문제가 뭐냐면 법적 문제, 법적 그 제도 문제가 반드시 보완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이 되려면 이제 통신을 해야 되는데, 그 통신을 해야 되는데 지금 5G를 가지고는 그 필요한 통신을 다 만족시킬 수가 없는 상황에 와 있죠. 그래서 6G 내지는 5G가 더 발전해야 되는 상황이 와 있고, 이게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제가 이제 워싱턴 포스트를 찾아보니까 이게 테슬라의 교통사고입니다. 근데 테슬라 교통사고가 요즘 여러분도 보시면 지도가 3차원으로 안 되고 대부분 2차원으로 옵니다. 이 3차원이 바로 앞에가 뭐냐면 이 그 표시판이 하나 있죠. 그래가지고 테슬라의 자율주행차가 그대로 이제 사고를 일으키는데, 그때 엔지니어는 뭐냐면 애플 엔지니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같아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 발생했다 하는 순간에 국회에서 당장 자율주행차를 운행하지 못한 법을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지금도 자율주행차를 끊임없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 이 로봇입니다. 로봇인데, 로봇에서도 이 요구르트 아줌마는 마음 놓고 다녀요. 왔다 갔다 다 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건국대학 내지는 이런 쪽에서 만든 우리나라 로봇이나 페덱스 로봇은 한국에 오면 인도로 다니면 안 됩니다. 어디로 다녀야 됩니까? 반드시 뭐냐면 차도로 다녀야 됩니다. 왜?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에 원동기로 움직이는 거는 전부 자동차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인도로 오면 안 돼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원동기로 움직이는데 사람이 탔다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무인 자동차로 못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자율운항 선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율운항 선박도 근해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 법으로 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원해는 국제적 협약이 개정 안 되면 불가능한 상황에 와 있다. 그리고 여기 자율운항 선박 해가지고 있는 플랫폼 이런 것도 기본은 뭐가 똑같으냐 하면 육상에서 자율주행하고 똑같아요.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UAM입니다. UAM의 경우에도 보면 이게 항공안전법에 의해서 인정을 받아야 되고, 매너, 그 다음에 보험 등의 문제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착륙장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육상교통 속도가 낮기 때문에 UAM에 대한 이제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법제가 정비되지 않으면 어렵단 말이죠. 이를테면 UAM의 그 비행기는 어느 정도까지 그 어느 높이에서만 운항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 등등을 다 명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이런 비행기가 지나가는데 소음을 과연 국민들이 견딜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드론입니다. 드론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현재로는 규제가 많죠. 우리나라 국방 관련된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도 제한의 권리가 있고, 25km 이상의 드론을 하려 그러면 반드시 안전성 검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드론 택시가 될지 UAM 택시가 될지 뭐 엔지니어들이 아마 경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도 뭐냐면 역시 드론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법만 가지고 이 드론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규제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지금 이슈가 뭐냐 하면, 과거에는 좋은 규제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쉬웠어요. 모든 규제는 정부 전체로 접근해야 되는데, 디지털로 오니까 속도와 목적 부합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디지털 기술이 너무 빨리 바뀌니까. 그러니까 이 빨리 바뀌는 문제를 규제가 해결하는 건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영국이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가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냈는데요. 한번 보시면, 기술 개발을 한번 보시면은 어떤 행태 간에 2030년에서 2035년까지는 내연기관차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거죠. 어떤 행태든 간에. 즉, 법이 새로운 내연기관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봤자 사용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래서
시장 경제하고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규제와 법과 정책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아까 여러분 보셨죠? 우리나라 전기자동차가 왜 인기가 있었더냐? 그게 뭐냐 하면 법과 규제가 정책이 그거를 번영하게 만들어줬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보면 타다 같은 경우도 기술 비즈니스 모양인데 법 하나로 타다 금지법을 날아가 버리잖아요. 이 자체가. 그래서 아까 이원욱 의원이 인사말 하셨는데 한국 모빌리티 학회가 처음 만들 때 누구하고 친해질 것인가 생각을 했어요. 국회하고 친해져야 된다. 산업통상부나 이런 데 친해져 봤자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국회하고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부처 간 자율주행인데 지금 이제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4개의 부처가 연관되어 있는데 아까 말하는 교육부 인력 공급이라는 일이 환경부 관련된 거는 여기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니까 국토부에서 모빌리티 핵심 로드맵을 발표했어요. 한번 보시면 이때는 4개 부처가 하고 이때는 국토부 혼자 합니다. 이렇게 국토부 혼자 하면 우리 같은 사람은 이걸 믿을까요? 아, 이거 뭐 내용은 멋있는데 실행되는 건 쉽지 않겠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 보시면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 때 AI 한다 그러니까 이게 청와대에서 이 관련 부처 장관들이 모여서 공유를 합니다. 이게. 그래서 실제로 모빌리티를 한번 보시면 이 법률 문제가 보통 지금 자율주행 하나만 보면요 10개의 법이 개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조사한 것만 해도 10개가 넘어요. 그 다음에 배송 로봇 있지 않습니까? 배송 로봇이 제대로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7개 법이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로봇은 현재 법에서는 엘리베이터의 단추를 누르면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단추는 사람만 누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사실 제도라는 게 어떤 시장 경제와 그것의 모든 것의 번영과 쇠퇴를 결정하는 이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1993년도에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요. 이거 한번 보시면은 우리 경제사 입장에서 보면 핵심 교육, 자본 축적 이런 것이 다 제도의 성과라는 거예요. 제도의 성과로서 우리가 보세요. 조선시대에 왜 우리가 교육, 자본 축적 못했습니까? 제도 때문에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이런 핵심 교육, 자본 축적을 제도의 결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그럼 제도를 누가 만드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밑에 제도는 정치, 법원, 행정부, 시민한테 영향을 주죠. 이렇게 해서 제도를 만드는데 그것이 결국 그 나라의 그 GDP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또 실행하는 사람은 누구냐? 제도를 실행하는 사람은 이제 제도가 법과 실행으로 이루는데 실행하는 사람이 뭡니까? 바로 법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원 보시면 이념화되어 있잖아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법원이 이념화되어 있으면 제도를 제대로 실행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뭐냐? 이 제도밭에서의 기술과 시장 경제가 발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이제 우리가 세대 간 갈등 이야기 하는데 세대 간 갈등 이슈도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제 세대 간 다양성과 이해소통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 지금 세대들은 AI 같은 걸 쉽게 받아들입니다. 더구나 세대가 변화하면 기술뿐만 아니라 사람의 인식 구조가 변화하면은 윤리도 변화하고 윤리가 변화하면 법률도 변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세대와의 소통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가 이런 걸 좀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래서 영국에서 이제 백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설면서도 제일 먼저 했던 가운데 하나가 이게 미래대비 규제위원회예요. 이 사람들이 영국 경제를 선도하는 이런 카운슬링을 하게 됩니다. 이 보시면 이분들이 뭐냐 하면 영국의 미래대비위원회가 워킹그룹, 기업부 장관이죠. 이게 아이디어를 주면 이분들이 이걸 실행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 때 한시적인 조직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영국하고 한국은 이거는 한시적 조직이고 영국은 영구적 조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영국이 4차 산업혁명의 모빌리티에서 빨리 이제 앞서가는데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느냐 현대차 그룹의 UAM의 첫 전용 공항을 영국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UAM을 하면서도 첫 실행은 이런 규제 때문에 영국에서 먼저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이게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뭔가? 결국은 4차 산업혁명은 우리도 어느 누구도 해보지 않은 기술을 도전해 가는 거거든요. 그걸 갖다 경제학에서는 뭐냐 하면 해봐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적응적 효율이라고 그러는데, 이 적응적 효율은 실패해봐야 또 다음으로 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잘하려고 그러면 질 좋은 네거티브, 뭐 빼고는 다 해봐, 가능해, 이런 쪽으로 우리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부처 간 칸막이가 아니라 부처 간에 협력하는 이런 관점에서 모빌리티를 봐줘야 된다. 아까 그 국토부 9월 19일 날 발표는 참 핵심적인 로드맵인데, 이게 모빌리티 관련된 부서가 뭐 같이 모여서 했다면 훨씬 더 신뢰성이 갈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고 이야기하면 누가 그 안을 믿겠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운데 하나가, 우리는 타다와 같이 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법을 탁 내버리면 그 다음 발전을 못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는 법안을 많이 내는 거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좋은 점수를 줍니다. 그런데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문제를 이슈화, 우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규제의 질이 중요한 시대로 왔거든요. 그럼 규제의 질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뭐냐? 시민단체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 하면 법을 전공한 사람, 기술을 전공한 사람, 이런 분들이 이분들이 낸 법의 질을 평가하는 쪽으로 나가야 이게 되는 거지. 지금과 같이 시민단체가 법안 수로 가지고 하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 4차 산업화는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 그러면 이 현실이 어떤 경우가 있느냐? 시민단체가 국회의원 평가를 입법수로 하다 보니까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느 정도냐? 법안 발의가 미국의 1.7배, 영국의 26배, 일본의 37배예요. 그런데 가결률도 한국이 미국보다도 28.3% 높아요. 그런데 이게 한번 보시면 갈수록 이 규정 때문에, 시민단 이 규정 때문에 한번 보시면 14대에서 20대로 가는 동안에 건수가 14대 902건이 20대에 오니까 23,000건으로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나 잘못하면 어떤 법이 만들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입법평가를 안 받습니다. 행정부가 입법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입법에 대한 질의평가를 안 받으면 지금 이제 이 4차 산업에 필요한 기술로 가는 데서 약자에게 뭐 손해를 보인다거나 무슨 위험을 갖다가 위험이 생긴다거나 하면 당장 그냥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자체가.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 입법 자체가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한국을 최고의 입지로 만드는데 가장 큰 위험 요소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인지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예, 감사합니다.